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를 추가로 북한이 파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정황이 있다. 국민들이 하는 대북 매체나 이런 데서는 북한이 이미 내부적으로 좀 모병을 하고 있다. 또 부대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런 정황들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이시죠. 이영종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러우 전쟁 거기에 이제 파견된 그 북한군 이야기들이 아주 핫한데요. 네. 이번에 또 그 민간 트럭으로 위장한 그 북한 방사포 장비가 뭐 쿠르스크에 도착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군 파병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평양에서 이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까지 가져간다? 이거 좀 상상을 못했는데요. 이건 평양에 있던 현실로, 무기들입니까? 예,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뭐 포나 이런 무기가 아니라 북한이 아주 특수하게 제작한 방사포. 그러니까 우리는 뭐 MLRS라 그러는데 다연장 로켓. 그러니까 포를 뭐 여러 개 다발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 파괴력을 좀 높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사포를 우리 생수 운반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적재함을 위에를 개조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생수 운반 차량 같은데 갑자기 가다가 위에 뚜껑이 열리면서 방사포 무기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2023년에 9월 9일 날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때 등장을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 상황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지금 아주 군사 전문가들이나 뭐 매니아들도 이거 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냥 다연장 로켓포 예.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잘 그쵸.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예. 뭐 그냥 무기 뭐 많이 줬다던데 구형제품들 뭐 또 줬나 보다 이 정도인데 예. 뭐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 야전에서는 이게 뭐 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전쟁을 하고 이러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이제 시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이 있으면은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대응 타격을 통해서 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민간 트럭처럼 생겼어요. 민간 그냥 화물 운반 트럭이나 이런 걸로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안다 그래도 이게 정확히 식별이 안 되면 포격을 할 수도 없고 타격을 할 수도 없거든요, 드론으로. 그러니까 기습 공격이 가능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이제 북한이 그 지상 보병 투입 위주에서 포병으로 지금 전환해가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인력 제공에서 네. 군인 제공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그 무기로 네. 무기를 사용하는 군대로 전환시킨다.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요번에 뭐 사실 나오면은 뭐 전부 전멸했네 어쩌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 10월 중순에 한 11,000명에서 12,000명 정도의 병력을 러시아 지역에다가 이제 보냈거든요. 네. 그 전력이 동부 지역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서부 지금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제 격전지에다가 집중으로 배치가 됐는데 작전상 완전 실패를 한 거죠. 12,000명의 병력을 그냥 야전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우리처럼 뭐 그냥 맨 땅에 돌격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드론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상자가 한 4,00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네요. 그러면은 3,4,000명 된다는 거고 전사자만 1,000명입니다. 네. 그러면 12,000명 전력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손실을 봤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지금 그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은 현장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1월 중순부터 북한군이 지금 전쟁 현장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난해 한 11월부터 해가지고 한 2달 가까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했는데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일단은 전부 후퇴를 시킨 다음에 지금 전술이나 전력을 새롭게 좀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어쨌든 그 무기 자체를 그냥 일반적인 네. 그 전투 어떤 무기처럼 보이지 않고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무기가 같다는 거. 네. 이게 결국은 그동안 북한군이 가장 피해를 입은 게 드론에서 입었다, 뭐 맞습니다. 맞상대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이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드론 공격을 러시아 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써왔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집중적인 피해를 입는 게 북한군입니다. 그 또 우크라이나 군이 이 작전 상황, 드론으로 공격하는 이 작전 상황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거의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한편으로는 북한이 왜 이렇게 무모하게 작전을 할까? 정말 총알바지로 내미는 거고 외신들에서 많이 쓰듯이 뭐 고기 분쇄기, 미트 그라인더에 사람을 밀어넣듯이 이렇게 무자비한 이런 공격을 하는구나 이런 측면도 하나 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 이 북한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거기 이제 죽어가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처참한 그래, 모습을 나이도 그냥, 어리고. 네, 생생하게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 손실이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네들이 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겠다 이래서 지금 전술적으로 좀 그 가다듬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전력 보강 이런 쪽으로 추가 파병이나 이런 쪽에 검토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지금 하긴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게 이제 추가 파병 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은 거기서 죽어도 네. 그 전사자들이 나와도 김정은은 뭐 신경 안 쓸 거야. 오히려 예, 뭐 예. 보상금 받고 뭐 해가지고 그렇죠. 뭐 별로 신경 안 쓸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북한 사회에 큰 어떤 위협,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12,000명이 와가지고 3, 4천 명이 전사상을 입은 이 상황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매우 지금 심각한 어쩌면 자기의 어떤 리더십의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북한은 이 러시아에 지원한 군인들이 뭐 폭풍군단, 11군단의 정예 병력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손실을 입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사상 교육이라든가 세뇌를 시켜가지고 되게 보면 북한군들이 지금 그 자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 북한군한테 내려진 지침만 봐도 슈류탄을 그 결정적으로 자기가 이제 포로로 잡히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얼굴 부분에 대고 터뜨려라. 예, 그게 지침으로 끔찍한 내려와요? 얘기, 예, 매우 끔찍한 얘기지만 왜 그러느냐? 죽은 다음에도 북한군이라는 것을 식별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얼굴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탄조끼 안에 슈루탄을 넣어가지고 자폭해라. 이게 북한이 그동안에 수없이 강조해 왔던 그 수령 결사옹이, 뭐 자폭 정신 이런 거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면 원래 그 북한군의 어떤 내부 지침인 건가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에 가는 부대에게만 그렇게 따로 지침을 내린 건가요? 포로로 잡히지 말고 자폭해라는 거는 북한군의 기본적인 기본. 우리처럼 뭐 포로가 돼서 나중에 포로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북한은 상정하지 않거든요. 포로로 잡히는 것 자체를 아주 치욕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 부분을 뭐 이렇게 손상시켜 가지고 북한 파병 사실을 숨겨라. 이런 부분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 특화된 이런 지령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데 지난번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 그냥 훈련하는 줄 알고 왔더니 여기 전쟁터였다고. 네. 그 사실인 겁니까? 맞습니다. 철저히 그 파병 사실을 숨겼고요. 북한 주민들, 심지어 부모들이나 뭐 형제들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이 러시아 동부 지역,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나 뭐 우스리스크 이런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 병영에 훈련을 가는 걸로 알았고 또 서부 지역의 그 격전지로 실제 전장으로 그 투입이 열차를 이용해가지고 되면서도 실전 같은 훈련을 하러 가는 건지 알았지 이런 상황인지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힌 병사들도 북한군 병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황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이 북한군이 파병된다는 사실 자체를 우크라이나전에 자기네들이 투입된다는 걸 모르고 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저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포로로 잡히게 되면 그거는 아주 치욕적인 일이고 나중에 그 포로 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돌아가도 그 뭐 거의 그 상태가 안 좋다고. 맞습니다. 지금 북한군 포로가 이제 녹화 시점으로 봐서 지금 2명인데요. 네. 장교 1명, 이제 병사 1명 이렇게 돼 있고 장교 같은 경우에는 그 턱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고 그 20살짜리 병사가 주로 우리 국정원 요원, 현재 파견된 국정원 요원의 통역을 통해 가지고 관련 사실을 진술을 하고 있는데 전혀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3, 4천 명의 전사상자가 나는데 포로가 2명밖에 없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포로가 될 상황이 되면 안 잡히려고 엄청 이 친구들이 뭐 자폭을 한다거나 이런 애를 쓰는 거고, 이 포로가 된 병사도 제가 그 포로로 잡힐 때 이제 생생한 그 영상이 공개된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군 한 5명 정도가 북한군 병사가 부상을 입고 있는 걸 보고 달려갑니다. 근데 러시아 군이 그 지역에다 집중적인 포격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러시아 군이 이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이제 집중적으로 포격을 한 거죠. 근데 그럴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다 이미 둘이 동맹 맺은 거 알고 네. 서로 군사 원조 해주는 거 다 세상에 다 드러난 일인데 그걸 굳이. 근데 북한은 이 부분을 철저히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그 정상적인, 저희가 지금 파병이라고 이거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파병은 아니죠. 파병이라면 우리도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이런 데 군인들을 비전투병을 파병을 합니다마는 자기 국가의 국기를 달고 그 다음에 자기 군기 또 상징 그 마크를 달고 무엇보다 또 자기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 군의 독자적인 지휘를 받아서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물론 연합작전을 현지에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군의 지휘 체계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투입은 러시아 군복을 입혀가지고 러시아 지휘관 밑에 배속된 어떻게 보면 용병 파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지금 숨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둘이 뭐 동맹 맺은 김에 그냥 당당하게 정당하게 이렇게 파병 형태를 띄워도 되는 건 아닌가요? 그것도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거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침략군이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숨기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북한 외무성 뭐 부상, 그러니까 차관이나 러시아 측에서도 이 파병 자체가 북러 간에 작년 6월에 푸틴과 김정은이 맺은 상호 원조 조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신조약을 맺은 거기에 입각해서 하는 거고, 유엔 헌장에 따른 거다,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뭐 파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유엔 헌장은 침략적 전쟁에 대해서 파병을 지원하려는 걸 금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걸 러시아하고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의 파병 자체를 공론화하기는, 공식화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파병이 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 보병이 아니라 이제 포병. 네. 그러니까 뭔가 병과 중심으로 가는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지난번 뭐 11,000명, 12,000명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상의 아주 대부대가 또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사상 입은 그 숫자만큼 4,000 정도만 갈 것이냐,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를 추가로 북한이 파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전황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얘기해 온 거를 보면 다소 이제 부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침략 또 북한의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니면 한국이 좀 무기를 지원해 주거나
살상용 무기를 공격용 무기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군의 어떤 그런 좀 참여 정도를 좀 부풀리거나 이러는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북한군 전사상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우크라이나가 좀 부풀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숫자가 나중에 보면 맞거든요. 아, 네,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작년 말 올 초에 한 3,000명 사상자가 났다 이랬을 때 우리 국정원이나 정부에서는 한 1,000명 정도로 보수적으로 봤는데 결국은 지금 3,4,000명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도 아마 어떤 그 대북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걸 가동해서 지금 한 2만 명, 2만 5천 명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 정도 병력은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그게 뭐 포병이 됐던 어떤 다른 병과가 됐던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고 일부에서는 지금 탈북민들이 하는 대북 매체나 이런 데서는 북한이 이미 내부적으로 좀 모병을 하고 있다. 또 부대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런 정황들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파병 됐던 거에 거의 2배를 더 보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뭐 대단한 많으니까. 규모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군 전체 병력이 한 128만 명 되고 거기서 뭐 몇만 명을 뺀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어떤 전력상에 또 어떤 북한이 뭐 방비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무기 무슨 뭐 여러 형태 뭐 네. 다연장 로켓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갔던 그 북한제 무기들의 성능에 대해서 네. 뭐 좀 형편없다, 오발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포탄이 문제죠. 155mm 포탄이 저희도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다가 직접 지원은 안 했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하고 이제 그 무기고가 빈 그만큼 우리도 한 풍산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한 50만 발 정도를 지금 납품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155mm 포탄이 하나에 한 1,000불, 우리 돈으로 한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부품, 그 무기인데 북한군 155mm 포탄은 기본적으로 생산된 지가 이제 지나치게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포탄의 그 성능을 좌우하는 건 이제 어떤 환경에 보관하느냐거든요. 근데 북한이 되게 이제 지하 무기고에 보관을 하는데 이런 제습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또 제조상의 결함도 있고 이래서 우크라이나 전을 벌이던 러시아군이 초기에는 이 북한군 포탄을 쓰다가 이제 오발 사고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러시아군 지휘관들한테 그 포병이 포를 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게 해라. 예, 포가 뭐 터져버리고 이러는 사고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가 이제 포탄이 다 소진이 되는 부분을 상당 부분을 북한이 그거를 계속 충당을 해주는데 북부 지역 이제 자강도나 이런 데 있는 군수 공장에서 지금은 러시아로부터 어떤 자재나 장비나 이런 걸 지원받아가지고 전부 이제 새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제조를 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개선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어쨌든 수만 명의 어떤 네. 추가 병력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속여서 네. 훈련하러 간다 하고 데려올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를 도와주러 간다, 네. 우방을 도와주러 동맹을 도와주러 간다 뭔가 밝히고 갈까요? 저는 밝히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예. 그 북한군 병사들이 지금 20살 안팎의 우리로 말하면 뭐 MZ 세대들이죠. 이 친구들이 그 파병에 대해서 갖는 어떤 불만 자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모들이라든가 주민들 또 엘리트들 사이에서 러시아에 이렇게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그 명분 있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3, 4천 명의 전 사상자가 이제 어쨌든 유해, 그러니까 시신까지는 평양으로 저는 가져오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북한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럼 뭐 그걸 화장을 해서 유해로 오든 어쨌든
전사자 가족들한테는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숨겨도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1000명 사망자는 말이 없다 그래도 3000명의 부상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게요, 진짜. 그 친구들을 뭐 전투를 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 치료를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대부분 보면은 뭐 팔이 이 손목이 절단됐거나 발목이 날아갔거나 다리가 없어졌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돌아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소문이 날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하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 과연 김정은이 이게 제대로 결정한 게 맞냐? 왜 이렇게 많이 가서 대규모 전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었냐? 이게 진짜 총알바지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이 번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입소문이 번지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이반 현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때 같으면 뭐 수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가가지고 뭐 수령의 전사로서 잘 싸우고 왔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감내할 수 있는 구세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 20살짜리 병사의 부모도 청년 세대입니다. 40대 뭐 말해서 50대 초반 이 정도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이전에 부모들 세대하고는 또 달라요. 또 다르거든요. 네. 지금 여기도 지금 그 한 자녀 뭐 자녀가 별로 없다면서요, 가구마다. 그렇죠. 북한도 지금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저출산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뭐 다른 사정 때문에 저출산이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식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출산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전쟁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자기네 전쟁이 아니라 어디 저 먼 이국의 러시아를 위해 가지고 싸우다가 죽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포로들, 잡힌 포로들은 북한으로 들어갈 것이냐.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화를 보니까 그게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가게 되면 그 엄청난 수치고 가면은 따돌림을 당하고 뭐 사회 제대로 못 산다고 하는데 네. 한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저는 한국으로 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포로들은? 네. 왜냐하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 포로를 그 북한, 러시아하고 포로 교환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잡혀있는 포로를 데려오는데 써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포로 숫자가 지금 뭐 2명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포로들이 이미 그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라든가 그 신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생생하게 그걸 공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가기 싫어하는 그 젊은 병사의 모습, 뭐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좋나요? 여기 살라면 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병사들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돌아가도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기 어렵고 엄청난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는 돌아보내는 것 자체도 강제로 설사 이 사람들을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돌려보낸다? 이것도 저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결국은 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남게 되겠지만 우리 정부 특히 국정원이라든가 군 정보사 요원들이 지금 현지에서 이 포로들과 여러 가지 지금 교감을 하면서 한국행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 이런 것들도 줄 거고요. 결국은 이 친구들이 뭐 한국에 가서 사는 거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북한군 네. 네, 어떤 그 전술 능력, 전투 네, 능력. 네. 지금 어떤 신문을 보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총알바지로 간 것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러시아군하고는 다르다. 네. 뭐 되게 용맹하다. 뭐 이런 평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전투 능력 자체를 우크라이나 군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우크라이나 군은 물론 러시아 군보다는 아주 월등한 그 능력이라든가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개병사의 전투 능력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뭐 러시아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서방 매체에서도 이게 러시아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북한군이 용맹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돌격이나 이런 것들 또
분대 단위라든가 소대 단위로 이렇게 전투하는 걸 보면은 이건 좀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그거 자체가 과연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 전쟁에서의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 북한 군인들이 소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북한군이 그런 이제 초기의 어떤 용맹성, 의욕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는 있는데 무엇보다도 드론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낯선 전장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넓은 대평원에 양쪽에서 참호를 파놓고 거기에 응거하면서 양쪽에서 포를 쏘고 그다음에 뭐 APC라 그래가지고 그 전술 차량을 타고 가가지고 소규모 전투를 벌이고 참호를 이렇게 점거하고 이런 전투 양상인데 북한군은 그런 어떤 전술 차량이나 이런 거에 지원도 없이 그냥 평원을 그냥 내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드론에 어떤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드론이 달려드는데 나중에는 너무 드론이 이게 달라붙으니까 총으로 사격해서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총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어떻게 때려잡으려고 공중에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드론이라는 게 특히 1인칭 시점 드론이라는 게 다 이 드론병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북한군 내부에서 어떤 그 분열의 어떤 징조, 네. 뭔가 이 분란 이런 건 없나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다만 지금 그 러시아군이 3명의 북한군을 수배했던 그런 영상이 공개된 건 있거든요. 3명의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돼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 러시아군들을 사살하고 현지에서 이제 이탈을 했어요. 뭔가 아마 그게 과거에 그 다른 제3국가 용병들이 반발해가지고 탈영하고 이랬던 그런 경험에 비춰보면 러시아 지휘관들이나 상관들이 가혹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군수보급품이 부족해서 먹을 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넘어갔고 그 이들 3명의 사진을 이렇게 그 수배 명단을 해가지고 이들이 무장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런 일탈 행위는 있었지만은 북한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뭐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반발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안타까운 그 젊은 청년들인데 네. 그 쓸데없이 그 희생당하는 모습들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네. 우크라이나전이 좀 빨리 종전이 되고 또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김정은이가 이 파병의 지금 실효성, 득이 별로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좀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